1982년 2월 12일 홍콩 샤틴에서 다리 건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물속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향해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얼마 뒤 한 노동자가 그것이 여성의 머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곧 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지만 언론사 역시 발빠르게 움직여 홍콩의 모든 주요 신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리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장 주변을 조사한 경찰은 처음 발견됐던 머리를 제외하고 추가로 6개의 신체 일부를 발견했는데 확인 결과 한 명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얼마 안가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킴벌리 로드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했던 참 풍란이란 여성으로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 강에 유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밀한 부분을 제외하고 말이죠. 당시 경찰은 자신들이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 일부러 그것을 제외한 것인지 쉽사리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샤틴을 비롯해 홍콩 전역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기에 그들로서는 조사와 발표에 있어 더 신중했을 것입니다. 참풍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월 3일 새벽 4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가게 앞에서 택시를 타고 떠난 것이 동료가 보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집에 오지 않았기에 경찰은 동료가 보았던 택시를 찾아보았지만 킴벌리 로드 인근에서 영업하던 택시기사 중 그녀를 태웠다는 이는 없었고 당시는 보안 카메라도 많지 않았기에 끝내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참풍란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타이앙 로드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해된 차낭킷이라는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범인은 이 뒤로도 2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고 같은 방식으로 유기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경찰이 꼬리도 못 잡을 만큼 단서를 남기지 않은 범인이었는데 정작 체포된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중 자기가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동네에 있는 사진관에서 현상하려고 했거든요. 같은 해 8월 초에 경찰은 시내에 있는 사진관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맡긴 필름이 심상치 않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주인은 가짜 사진이라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그것은 범죄 현장의 사진이 분명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손님이 남긴 연락처를 바탕으로 경찰은 그를 추적했고 얼마 안가 택시기사로 일하는 람코안이라는 남성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대해 묻자 그는 배를 타는 친구가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가 말한 친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시기사라는 것에 주목한 경찰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가 집 안을 살펴본 결과 동생과 같이 사용하는 침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에는 지금까지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촬영했던 사진과 비디오,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 있었죠. 그제야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신체 일부를 플라스틱 통에 보관했던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를 항아리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1955년 5월 22일에 홍콩에서 태어난 람코아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머리가 좋아 상위권에 머물렀지만 방과 후 아버지가 가게를 돕도록 강요하면서부터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는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고 성인이 될 무렵에 크게 말싸움을 한 뒤 집을 뛰쳐나왔는데 당시 머리가 돌아버렸는지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체포돼 102일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풀려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이때부터 그는 여성의 신체에 과한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그는 야간 택시기사로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여성을 태울 때마다 그녀들을 죽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목소리가 신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죠. 1982년 2월 3일 그의 첫 범행이 있었던 날. 이날 새벽 4시에 참풍란을 태운 그는 잠시 가는 길에 자기 집에 들러 물건을 챙기고 오겠다고 한 뒤 방에서 가져온 전기 코드로 택시 안에서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 소파 밑에 숨겼고 몇 시간 뒤 가족들이 외출하자 전기톱을 사와 7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은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폭우가 내리는 날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3명도 그의 택시를 탄 뒤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죠.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을 했던 적도 있고 먹어볼까 하는 충동에 입 가까이 가져가기도 했지만 속이 좋지 않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런 짓을 벌이는 동안 함께 사는 가족, 특히 침실을 같이 사용했던 동생조차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만약 그가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체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83년 4월 8일, 3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총독이었던 에드워드가 자비 탄원을 받아들여 그는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홍콩에서 1993년에 사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가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은 모방 범죄와 불법 유통의 우려로 모두 파기됐습니다. 현재 그는 경비가 가장 삼엄한 색핏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신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